발룡 인숙 한의원을 통해서 알아본 허니부시의 어떤 체질에 속하는지에서 말씀드렸다. 이분 한태영 원장님이 태양인데 본인이 이제 눈이 안 좋았을 때 허니부시를 항상 다려 먹고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태양인 약이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허니부시라는 게. 예. 허니버터칩은 알아도. 예. 허니부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차인데 허니 꿀은 소음인 약이죠. 예. 이유는 하나는 지구상의 한 곳에만 기원하고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산되는 숫자 자체가 너무 적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통이 발달해서 쿠팡에서도 구할 수 있고 가끔 카페에서도 그 이름을 볼 수가 있다. 오늘은 허니부시가 어떤 체질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뒤에 이를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나는 이 식물을 태음체로 분류한다. 태음인 약물이다. 태음체이기 때문에 이 짝이 맞는 태양인 이 먹어야 할 거죠. 내가 먹어보니 소변을 아주 시원하고 왕다하면서 왕성하고 많이 본다는 거죠. 예. 태양인이 이렇게 되면 이제 체질이 좋은 거죠. 눈이 밝아진다. 맛은 시럽이 아니라 차를 만드는 것인데 담백하다. 소음성과 태음성이 같이 공존한 약물이라 양인들, 특히 태양인에게 아주 적합하다. 환자들이 와서 가끔 묻는 것이 선생님 분류한 피와 남들이 분류한 것이 다른데 누구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다. 특히 이제 팔체질학 그 권돈 박사가 만든 거랑 이제 그 사상체질학이 달라서 그렇죠. 그건 이제 팔체질은 이제 금은금양이 많은 건데 그걸 이제 태양인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분류 이야기는 뒤쪽에 달아보려고 한다. 이 식물은 린데의 제자인 스웨덴의 식물학자 툰베리에서 처음으로 기록됐다. 린데는 코가 내려가고 눈썹이 모여있고 턱이 둥글면서 아래로 내가 턱살이 보이는 소음이다. 예. 그 제자 툰베리는 입술이 얇고 턱이 앞으로 튀어나온 소양이다. 이 툰베리겠죠. 예. 코가 좀 뾰족하고 입술이 되게 얇죠. 예. 소양인 특성, 그리고 턱이 좀 앞으로 나왔다. 양인될 특성이죠. 눈이 조금 그리고 좀 반짝거리죠. 우선 이 태양인 식품이다. 그럼 소양이 먹어도 해가 될지 않다. 태양인 당뇨에는 아주 효과가 있다. 허니부시는 하나의 단일 식물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케이프 지역에서 자생하는 여러 식물을 포함한 하나의 속을 의미한다. 이 속의 학명은 사이클로피아라고 콩과 식물에 속하는 관목성인 식물군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니부시는 특정 종 하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사이클로피아 속 전체를 통치하는 이름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차 T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은 사이클로피디아 인터메디아이다. 이 종은 허니부시 가운데도 가장 상업적인 가치가 높고 향과 맛이 부드러워서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온 종이다. 또한 재배가 비교적 용이한 사이클로피아 서브터나타 역시 중요한 산업적 종으로 활용되는 식물이다. 이에도 사이클로피아 제니스토이데스랑 사이클로피아 세실리 플로라 같은 여러 종이 존재하면서 이들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식 환경과 생리적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향과 화학 성분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꿀과 유사한 향을 지닌 꽃을 가지며 이런 특징에서 허니부시라는 이름이 유리한 것이다. 결국 허니부시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것이 단일 식물이나 사이클로피아 속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 중에서도 사이클로피아 인터미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종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 밖에도 아래와 같은 세 종이 주로 사용된다. 사이클로피아는 키클롭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리스 말에는 사이클로피아는 단순한 식물학적 명칭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존재인 사이클롭스. 그러니까 사이클로는 이제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옵스 이건 이제 약간 눈. 예. 사이클롭스는 하나의 눈을 가진 거인을 하며 그 기호는 그리스어 키클로스 원 또는 둥근 것과 옵스 눈이 결합된 말이다. 그래서 사이클롭스는 둥근 하나의 눈을 가진 존재, 유눈박이 거인을 뜻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이클롭스는 매우 상징적인 존재로 승리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폴리펜보스로 동굴 속에서 양을 기르며 살다가 오디세우스와 마주하게 되는 유는 거인이다. 또 다른 사이클롭스들은 신들의 대장장이로서 제우스의 번개를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됐으며 불과 금속을 다루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런 신화적 이미지가 식물학적 명명에 반영되어 있는 사이클로피아 속 식물의 꽃 구조 때문이다. 사이클로피아 꽃은 중앙이 둥글고 강조된 구조를 가지며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마치 하나와 눈처럼 보이는 특성을 가진다. 식물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 식물에 사이클로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여기 눈 같은 게 있죠. 여기 지금 이눈박이 거인. 이 사이클로피아 대표적인 차로 이용되는 것은 사이클로피아 인터미디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부 또는 동부 케이프주의 인도양 연안 산악지대 분포면에서 주로 랑게베르크와 치치카마 산맥에서 자란다. 분포 범위는 포트 엘리자베스시까지 이어진다. 이 속에는 23종이 존재하며 카펜시스 식물상 경계를 넘어서 분포한 종은 없다. 생태는 해발 150에서 1500m 수변한 바람바지 삼경사면서 핀보스 식생과 함께 자란다. 겨울철 강우 지역에 국한된 생태적 특성을 가진다. 핀보스란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도 여기 출생지 아닙니까? 넬슨 만델라 유명하고 이 사람. 보어인도 유명하죠. 그래서 희망봉, 케이프타운 지역에 있는 식생을 말한다. 핀보스에는 지구상에는 다른 곳에 없는 식물군락이 거의 78%다. 전체 식물군은 9,000종 정도 있는 대부분 식물이 이곳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도 지리적 고립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끝에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사이클로피디아 형태. 특징은 가지가 직접 뻗는 관목으로 높이는 0.5에서 3.5m까지 지진한다. 가지는 각이져 있다. 잎은 어긋나면서 잎자루 같고 세 장 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털이 없다. 수엽은 도란형에서 도피침형으로 길이가 0.8에서 3cm, 너비는 0.3에서 1cm다. 이 가장자리는 약간 뒤로 굽어 있고 뒷면의 색이 더 연하다. 꽃은 달콤한 향기를 가지면서 잎 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핀다. 꽃받침은 넓은 종 모양이며 끝은 삼각형으로 꽃받침통보다 길다. 꽃잎은 노란색이며 가장자리는 작고 둥글고 종종 가운데는 갈색 반점이 있다. 날개는 길쭉하고 작은 방패판은 구부러지고 뭉툭하다. 수술은 10개이며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시방은 털이 없다. 열매는 길쭉하고 납작한 가죽질의 꼬투리로 작은 씨앗을 포함한다. 사이클로피아 속 식물잎을 채취해서 허니부 시찰을 만다. 이는 꿀과 다르면서 꿀처럼 단맛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된다. 원래 단맛이 태음인한테 맞고 태양인한테는 좀 안 좋죠. 설탕은 이제 태음인 먹고 꿀은 이제 소민. 이 종을 포함해서 4종이 상업적으로 이용돼서 연간 125톤의 차가 생산된다. 잎은 전통적으로 야생에서 채취되었으나 현재는 플랜테이션 재배도 널리 이루어진다. 약간 이제 예전에 노비 이용해가지고 대량 재배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잎을 으깨 발라서 으깬 후 햇빛에 말렸으며 현대 산업 공정에서는 회전식 탱크에서 2, 3일 동안 발효시킨 뒤 공기 건조한다. 탄닌 함량이 낮아서 오랜 시간 우려내도 쓴맛이 나지 않으면서 루이보스보다는 약간 더 달콤하다. 이 식물의 잎은 야생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채취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 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적색 목록에서 감소 추세에 있는 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식물이 허니부시라 부르는 것은 잎과 줄거리에서 오는 단맛 때문이다. 사이클로피아, 즉 허니부시는 남아프리카 케이프 지역의 원주민들에서 케이프타운이 수도죠. 근데 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또 도시가.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온 식물이다. 이들은 단순히 차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잎과 어린 가지를 이용해서 달콤한 추출액을 만들고 이를 농축해서 시럽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꿀벌이에서 만들어진 꿀과 달리 잎과 줄기 자체 꿀처럼 달콤한 수액이 나온다고 한다. 전통적인 가공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행태 생경에 적용된 방식이다. 먼저 허니부시에 잎과 연한 줄기를 채취한 후 이를 잘게 자르거나 으깬다. 이 과정은 식물세포를 파괴해서 내부의 당분과 향기 성분이 잘 용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이 재료를 물과 함께 끓이거나 따뜻한 상태에 둬서 유효 성분을 추출한다. 약간 넬슨 만델라 비슷한 여자죠. 네. 얼굴 자체가 넬슨 만델라 좀 생겼다. 추출된 액은 그대로 마시기도 하지만 더 농축하기 위해서 다시 천천히 가열해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이 과정에서 당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농축되면서 점성 있는 시럽 형태로 변화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럽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피로회복이나 감기 증상 완화, 소화 촉진 등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전통 약용 음료로 활용된다. 또한 허니부시는 본래 꿀과 유사한 향과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당을 첨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달콤한 시럽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해당된 식물이 매그니페렌, 히스페리딘 같은, 히스페리딘은 진피에 있죠. 귤,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당대사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허니부시의 단맛의 이유. 이 식물의 단맛은 가혹한 환경에서 일어난 것이다. 가혹한 환경에서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당류를 더 농축시킨다. 콩과 식물에서 질소를 고정시키는 능력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질소는 이제 비료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콩과 식물은 이제 공기 중에 질소를 이제 고정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토양을 좀 비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류를 더욱 농축시켜서 생존에 위한 작업이 이 식물의 단맛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자란다. 불에 의한 번식. 산성 토양에서 자라면서 매우 가무른 상태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 특히 식물이 열면 단단해서 반드시 불을 만나야 터진다. 불이 나서 연기에서만 싹이 튼다. 예전에 경북에서 산불, 안동에서 산불 났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오히려 더 번식을 하겠네요. 불꽃에서 태어난다. 산불이 유도하는 생명의 순환. 맹아 재생종이랑 종자본 식종이 있네요. 이거 한 번. 불에 강한 태음체. 이 식물은 불에 강하다. 대부분의 불이 강한 식물이 태음체다. 산불이 지나간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생명 시작을 알리는 이 식물들 학술적으로 파이로라는 건 이제 불이란 뜻이죠. 파이트는 식물. 우리말로는 소화성 식물 또는 친화성 식물이라고 부른다. 불과 친하다. 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세코이데에 속하는 메타세콰이어나 소나무도 모두 태음체다. 이들은 불에 강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주변 산불에 다른 생물들을 모두 죽는데 오히려 싹이 잘 튼다. 메타세콰이어는 같은 악과 식물은 모두 3가지가 있다. 메타세콰이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특정한 진화적 계통에 속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이 식물의 학명은 메타세콰이어 글라이토 스트로바보이데스이며 현재 분류학적으로는 3나무과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세콰이오디에는 이 과에 포함된다. 이 세콰이오디에는 악과는 매우 특징적인 그룹으로 전체가 단 3속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메타세콰이어에 속하는 보시면 두 번째는 세콰이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콰이어 아데노드론이다. 이 세 속은 이른바 레드우드 계열로 불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나무들을 포함하는 계통. 메타세콰이어, 이거 좀 멋있죠? 가로수로면. 각 속은 서로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서 중요한 차이를 본다. 메타세콰이어는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낙엽성 침엽수로 계절에 따라서 잎을 떨어뜨리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 세콰이어와 세콰이어 아드론은 상록성으로 사계절에는 잎을 유지한다. 또한 세콰이어 샘페브레네스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분포하면서 세콰이어드론과 기간테움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자라는 거대한 수목이다. 이 세 속은 공통적으로 고대 침엽수 계통에 속하면서 화석 기록에는 매우 풍부한 살아있는 화석에 간주된다. 은행나무가 없기죠. 3억 년 동안 화석으로 존재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사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북반구 전역에 널리 분포했으나 현재는 제한된 지역에 살아남고 있다. 특히 메타세콰이어는 한때 화석으로 알려졌다가 20세기 중국에서 살아있는 개체가 발명이 돼서 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어는 단순한 개별 중이라 세콰이어와 세콰이오 덴드론과 함께 세콰이오데아 고대 계통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식물이며 이 색은 지구 식물 진화사 중요한 흔적을 현재까지 이어온 종족이다. 세콰이오데아 악과에 속한 식물들은 단순히 불을 견딜 수준을 넘어서 화재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대표적인 수목군이다. 이들이 불이 강한 핵심적인 이유는 두꺼운 숲이 구조에 있다. 이 나무들의 숲에는 수십 센티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두껍고 섬유질과 수분을 많이 함유가 있어서 외부열이 내부 조직으로 전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일종의 천열 단열층으로 작용해서 화재 속에서도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불에 강한 게 태양이냐. 또 이들은 식물은 일반적인 침엽수와 달리 수지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가연성이 낮다. 많은 침엽수들이 수지 때문에 불에 쉽게 붙는 것과 달리 소나무도 송진 같은 게 그렇죠. 이 식물들은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번식 전략이 화재와 밀접하게 관련있다. 특히 세콰이오 덴드론 기간테움 같은 종에서는 국가가 고온이나 화재의 영향을 받아서 열리면서 씨앗을 방출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화재 이후 경쟁식물이 제거되고 햇빛
공간이 확보되는 환경에서 발화와 생장이 유리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력이다. 이 식물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식물로 3,000년 정도 수명과 높이가 8, 90m에 달한다. 더 나아가서 일부 세콰이어 샘퍼비렌스는 화재 이후에도 뿌리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을 내는 강한 재생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영양생식 능력은 화재 이후 빠르게 개체군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메타세콰이어 글리프토 스트로보이데스는 같은 악과에 속하지만 수변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화재 적응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이는 동일한 계통 내에서도 서식 환경에 따라서 적응 전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세콰이오데아는 악과 식물들은 두꺼운 숲이 낮은 가연성, 화재를 이용한 번식 전략, 그리고 강한 재생 능력에는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화재 환경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올 화재를 상태적인 기회로 활용하도록 진화한 식물이다. 이런 한약성은 태음체의 특성으로 이야기한다. 태음성이 강한 식물들은 오히려 불이 있어야 싹이 트는데 두꺼운 껍질로 수분을 빼앗기지 않게 금기죠. 한약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진화했기 때문에 화극금이 되면은 작동하는 거죠. 이런 태음체 특징은 사이크로피아도 가지고 있고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모두 태음체로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산불이 지나간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식물들을 학술적으로는 파이로파이트, 우리 말로는 소화성 식물 또는 친화성 식물이라고 한다. 분류는 그리스어로 불을 뜻하는 파이로스와 식물 뜻하는 피톤의 합성이다. 피톤치드가 이거죠. 식물의 이제 뭐 잣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측백나무에서 나는 거죠. 이들은 불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번식후에서 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적극적인 파이로파이트는 불이 나면 종자를 퍼뜨리거나 발하는 식물이고, 수동적인 패시브한 파이로파이트는 두꺼운 껍질 등을 통해서 불 속에서도 유지하고 살아남는 식물이다. 불을 이용한 발화 기전은 세 가지로 나뉜다. 열기에 의한 발화, 세로티니. 씨앗 껍질이 매우 단단해서 평소에는 물과 공기가 투과하지 못한다. 강렬한 산불의 열기를 받아서 껍질이 균일되거나 솔방울을 고정하던 송진이 녹아야만 발화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도 소나무가 많아. 산불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기한 발화. 타오른 연기 속에 포함된 카리킨이라는 화학물질이 씨앗의 휴면을 깨우는 신호 역할을 한다. 환경적 요인은 산불이 경쟁 식물들을 태워 없애고 지표면을 비옥한 재로 덮어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한다. 소나무류와 호주 남아프리카 식물인 뱅크시아, 유칼립투스 프로테아, 유칼립투스인데 초본 및 난초류는 불이 난 후에 경쟁이 없을 때 개화하는데 그레스트리, 불꽃난초, 분홍 바늘꽃이 있네요. 산불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재앙이나 파이로파이트들에게는 경쟁자가 사라진 비옥한 터전으로 들어간 유일한 열쇠다. 자연인처럼 파괴된 재생이란 정교한 생존 전략을 위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사람들도 이제 인구 번성하죠. 베이비 부머라든지 우리나라도 58년 개띠도 6.25 전쟁 이후에 많이 태어났죠. 식물에서 어느 한 성분이 당을 조절한다고 파고 들어가서 실험한 것은 서양학적인 기법이다. 이 또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타겟이 정확하고 치료 기회를 밝혔지만 동양에서는 더욱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양의 연구 등을 소개해본다. 나중에 당에 대한 기전을 사상학적으로 할 때 더욱 자세히 하겠지만 당에 대한 음과 양은 하나, 인슐린 의존성 하나, 소디움, 나트륨에 대한 문제다. 음이들의 당은 인슐린을 관여 호르몬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반면에 양인들은 인슐린에 대한 능력은 충분하지만 신장에서 소디움 재흡수가 많이 되는 체질이라서 이러한 신장의 나트륨 재흡수는 곧 당의 재흡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세포내 당은 충분히 들어가서 고갈이 안 되므로 배고프다는 신호를 내지 않지만 소장의 소디움 재흡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의 재흡수가 높아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는 SGLT가 적용된다. SGLT라는 것은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이다. 소디움 그러니까 소금과 나트륨과 글루코스를 이제 수송하는 거죠. SGLT는 솔루트 캐리어 패밀리 5에 속하는 소디움 디펜던트 소금 의존성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 이는 2차 능동소성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터를 수행하는 막단백질이며 소디움이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를 이용해서 글루코스 세포 내로 끌어들이는 운반체다. SGLT는 구조적으로 14개 트랜스 멤브레인 헬릭스를 가지는 그러니까 막 투가 헬릭스 이중나선이라는 거죠. 인터널 멤브레인 프로틴이며
얼터네이팅 어세스 모델에 따라서 세포 예측과 내측을 번갈아 개방하면서 글루코스를 이동시키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다. 코트랜스포트죠. 소디움 결합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글루코스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발생해서 세포 내로 공동 수동이 이루어진 방식이다. 피니톨은 3,5-메틸 D 카이로 이노시톨 구조를 가지는 사이클리톨 계열 물질로 식물에서는 삼투 조절과 스트레스 대응에 관여하는 대사물질이다. 그런데 인체에서는 단순히 당 유사 물질이 아니라 인슐린 신호 전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문제로 작용한다. 피니톨의 당뇨 개선 기전의 핵심은 인슐린 유사하게 작용했다. 체내에 흡수된 피니톨은 세포 내에서 카이로 이노시톨로 전환되거나 유사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인슐린 수용체 이후에 신호 전달 경로를 확장한다. 특히 PI3K, AKT 패스웨이를 자극하면서 세포막으로 GULT4 이동을 촉진하고 그 결과 포도당의 세포분의 유입이 증가한다. 이는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기전이다. 피니톨은 간에서 포도당 생선, 억제에도 관여한다. 간세포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러니까 당 신생이죠. 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를 감소시키고 글리코겐 신세이즈, 글리코겐 합성이죠. 활성을 증가시켜서 포도당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공복 활동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간이 글리코겐을 만들죠. 저장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해서 피니톨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2형 당뇨에서는 인슐린 자체 분비보다 세포 반응성이 저하된 상태가 문제인데 피니톨은 인슐린 신호를 보완하거나 우회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이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용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죠. 항상 인슐린 분비가 되는데도 이제 작용을 잘 못하는 것. 따라서 혈당 강화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를 동시에 나타낸다. 더 나아가서 피니톨은 세포 내 염증 신호를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작용도 가지고 있다. 이런 효과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대사증후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피니톨은 단순한 식물 유래 성분이 아니라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 관여하는 기능적 분자로서 포도당 흡수 증가, 간의 당 생성 억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란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당뇨 조절하는 물질이다. 피니톨은 식물에서 삼투 조절과 스트레스 대응에 관여하는 사이클리시톨 계열 물질로 특히 건조 환경에 적응한 식물에서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피니톨은 주로 콩과 식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에서 발견되며 그 함량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기서 피니톨은 꼭 태음체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함유한 식물들은 오히려 태양체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도 여러 기질이 섞였듯이 사상학으로 분류되는 여러 성분, 태음성, 소음성, 태양성, 소양성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식물이 이루면서 역할을 하는데 이 중 가장 주도적으로 퍼센트가 높은 성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식물의 체질이 분류된다. 이니피톨을 함유한 대표적 식물로서 먼저 글리시맥스, 즉 대두가 있다. 대두는 피니톨의 가장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과종 무자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세라토니아 실리쿠에, 즉 캐롬나무 꼬투리 끝에서 피니톨이 매우 높은 농도로 축적돼서 중요한 식물 자원으로 평가된다. 처음 들어보네요. 이분이 식물 분류도 엄청 잘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식물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약에 함유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학명 같은 것도 잘 알더라고요. 라틴어로 되는 거. 또 메디카하고 사티바, 알팔파 역시 피니톨을 많이 하는 식물로 주로 목조 식물로 이용되지만, 알팔파는 소나 이런 가축들이 먹는 거죠. 대사주와 관련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특성을 가진다. 트리폴리움, 프레텐샤, 레드클로버는 이소플로본과 피니톨을 함유했어서, 레드클로버는 소음인 약이죠. 저도 가끔 먹었는데 좋더라고요. 호르몬 및 대사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식물로 활용된다. 그러니까 클로버꽃인데 이제 빨간색 꽃이 피죠. 똑같이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마우힌니아 포티카타는 남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당뇨 치료에 사용되는 식물로 피니톨은 인슐린 유사 작용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식물은 실제로 혈당 조절과 관련된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피니톨을 다량 함유한 식물들은 공통적으로 콩과 식물에 속하거나 건조 및 환경 스트레스에 적용된 종이며 이런 생태 특성이 피니톨 축적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이런 점에서 피니톨은 단순한 식물 성분이 아니라 식물의 생존 전력과 인간의 대사 조절 기능이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허니부시는 파이토케미컬이 SGLT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거는 현재까지 제한적이다. 가장 정확한 해설은
허니부시는 항당뇨 효과를 가지지만 그 기전이 SGLT 억제에서 주도된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실제로 허니부시의 화학적 조성과 생리활성 연구는 존재하지만 SGLT1 또는 SGLT2에 대한 직접 억제 효과를 명확히 입증한 인체 또는 강력한 인비보 연구는 부족하다. 허니부시의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은 멘지페린, 이소멘지페린, 히스페리딘, 에리오시트린, 스콜리모시다이, 이리플로페논 3C 글루코시데이다. 이들 층분은 산손, 플라와논, 플라온, 벤조페논 계열의 폴리페놀에 속하면서 사이클로피아, 서브스텐시아 및 사이클로피아 제니스토이데스의 경량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허니부시의 항당뇨 효과는 실험적으로 일정 부분 입증됐다. 추출물은 스트랩토존토신 유발 당뇨 동물 모델에서 혈당 조절 및 B셀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허니부시 추출물은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 및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당대사를 개선한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허니부시는 항당뇨 가능성이 있는 식물로 평가된다. 그런 이러한 효과는 SGLT 단일 기준으로 설명됐다. 현재까지 허니부시의 혈당 조절은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 산화 스트레스 감소, 인슐린 감수성 개선 등 다중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SGLT와 직접적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는 메그니페린 계열이다. 메그니페린은 AMPK 활성화, GLUT4 발현 증가를 통해서 혈당을 낮추는 거 보고됐다. 최근 연구에서는 네오 메그니페린이 SGLT2 단백질과 결합할 가능성을 인실리코 노킹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구조 기반 예측에 불과하며 실제 생체 내적인 억제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아니다. 플라바논 계열인 헤스페리딘과 헤스페레틴은 장내 당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페놀은 SGLT1과 SGLT2를 조절해서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헤스페리딘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장내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모듈레이션을 조절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허니부시 내에서 헤스페리딘이 SGLT1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억제하는 핵심 부분이란 근거는 아주 부족하다. 따라서 허니부시의 혈당 조절 기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것이 없다. 첫째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한 탄수화물 흡수 지원이다. 둘째는 항산화 효과와 B셀 보호 효과다. 셋째는 AMPK 및 활성화를 통해서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다. 넷째는 일부 성분에 의한 SGLT1과 2의 조절 가능성이다. 이 중 SGLT2 관련 기전은 주기전이 아니라 보조적 기전이다. SGLT 자체의 생리적 역할은 명확히 확립됐다. SGLT2는 신장 근육세뇨관 S1과 S2 분절에 제거된 포도당 90%를 재흡수하는 고용량의 저친화성 운반체다. SGL2T1은 소장 상피와 근육세뇨관 S3에서 나머지 포도당 재흡수와 당내 흡수를 담당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신장에서 제거된 포도당이 거의 전량 재흡수되는. 그러나 당뇨병에서는 포도당 재흡수 역치가 상승해서 고혈당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 신장은 병적 상태에서 혈당 보존하는 기관을 작용할 수 있다. SGLT2를 억제하면 포도당과 나트륨 재흡수가 감소되고 의당 배출이 증가해서 혈당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작용 아닙니까? 예. 그걸로 당뇨를 안 하는데 지금은 당뇨 자체가 이제 소변에서 당 나오는 게 아니라 혈관에서 이제 당을 측정하는 거니까요. 예. 이 과정이 인슐린의 비의존적이다. 따라서 B셀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효과가 유지된다. 또한 SGLT2 억제제는 튜브로 글로메룰라 사고체죠. 글로메룰라 피드백을 회복시켜서 사고체 과의 여과를 감소시키고 신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동시에 일량 손실로 인한 체중 감소와 나트륨 배설 증가에 의한 혈압 감소 효과도 동반된다. 반면 SGLT1 억제는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도한 억제는 위장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연면 허니부시는 SGLT와 관련된 파이토케미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멘지페린 및 멘지페린 계열이 유력한 후보다. 그러나 현재 근거 수준에서 허니부시 혈당 조절 효과를 SGLT 억제로 설명해서 불충분하다. 사상학적인 분류 참 어렵네요.
오늘 소개한 허니부시라는 독특하고 지구상에서 오로지 특별한 환경에서만 자라면서 생산량이 매우 적은 허니부시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을 분류할 때 또 기존에 분류가 되어 있는 식물의 분류책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은 매우 궁금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지만 나의 태음체, 즉 태양인이라고 본 것은 불의존성, 액티브 파이로파이트 때문이다. 콩과 식물의 특징은 과 함께 노란 꽃을 피우는 것은 녹두나 새팥, 노란 게자리, 그리고 소양인야로 골담초와 아주 유사하다. 뼈가 안 좋으면 골담초를 쓰더라고요. 이 중에서는 태양인 것도 있고 소양인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파이로파이트이다. 태음체는 겉이 차가운 것이고 소음체는 속이 차가운 것이다. 태음체는 표음이 강한 것이고 소음체는 리음이 강하다. 그래서 소음체에서는 불에 견딜 수가 없다. 표음이 강한 태음체가 불에 견디는. 그래서 원자폭탄이라는 것들도 이제 견디는 거죠. 예. 태음인들이 살아남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예. 그래서 표음이 강하기 때문에 태음에는 이제 땀을 내야죠. 예. 양기를 겉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식물로 분석하는 것은 식물에 있어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성분이 함께 공유된다. 그 중에서는 음성적인 것도 있고 양성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비율이 문제인 것이다. 어느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많이 복잡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이 보는 거에서 다 다루지 못한 당뇨에 대한 문제와 성분에 관한 문제는 또 새로운 장을 설정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이분은 네, 논리가 왔다 갔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분류표와 인터넷상 분류표가 다른데요 하면서 본다. 최근에도 후배 한의사가 나에게 물었다. 선배님 잘 계시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K를 소양인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선배님 분류표는 태음인으로 분류되어 있거든. 입체이 쓰고 성절도 사서 양인 음식 같은데 태음인 음식이 맞나요? 집사람한테 쓰려니까 태음인도 있어서 엽줍니다. 네. 그러니까 소양인 음식으로 분류된 것은 팔체질에서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차단의 성질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 모르지만 사생액 분류법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한의학에서 그냥 차단 없다는 식으로 찬더운 식품, 더운 식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중적인 쉬운 분류 때문에 매우 혼란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위에서 팽창하느냐 아래에서 팽창하느냐. 예. 고무풍선을 만약 아래에서 주면 유가 부푼다. 아래는 수축하고 유는 팽창한다. 만약 고무풍선을 위에서 주면 유가 수축하고 아래 팽창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개념은 아래에서 주니 아래가 수축하고 유가 팽창 현상을 보고 양이라고 하고 이거죠. 그러면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어깨가 발달하고 이 허리나 방광, 엉덩이가 약한 거죠. 이 지금 여기서는 약간 삼각형 모양이죠. 이건 역삼각형 모양이고, 그렇죠. 위가 자본이 위가 수축하면서 아래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음이라고 한다. 에너지 방향이 위에서는 수렴하면서 아래를 향해서는 아래를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한의학 개념은 유가 수축할 때 유는 상태가 되면서 차가워진 반면에 아래로는 기관 내에서 팽창하면서 아래가 뜨거워진 거다. 그래서 신수열 방광병이죠. 예. 음인들은 아래가 뜨거운 거 아닙니까? 전체를 덮인다는 개념보다는 식물이나 식품엔 다 물성인데 그 물성을 전체를 덮게 하고 아래를 전체를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를 덮게 하면서도 그 반대 부위에서는 에너지를 뺏겨서 차가워지는 것이다. 이런 정교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무조건 차갑다 덥다는 두 개념을 가지고 분류하면 맞을 수가 없다. 위를 수축하면은 스퀴즈 탑 하면은 이제 아래가 팽창하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래를 이제 스퀴즈 바텀을 하면은 위로 가는 거죠. 이게 풍선 효과에서. 케일은 태음인 것이지 유체가시 소양인 것이고 내가 K를 실험하기 위해서 체질별로 소변 봐서 거기서 K를 키워보니까 양인 소변은 바로 죽어버리고 태음인 소변에서는 잘 살더군. 식물의 형태, 모양, 빛깔, 향기도 동양적인 관점에 환경과 그 컴포넌트, 즉 성분들이 이루고 있는 기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양파도 예전에 실험한 거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양파가 태음인약인데 이제 태음인한테 하니까 처음에는 파인 줄 알고 파가 솜이니까 그렇게 비싸게 여겼는데 아니었다. 그겠죠. 예. 동무공에서 맛을 보시고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이를 임상을 통해서 험증을 알고 체질을 분류했다.
기의 방향을 민감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맛을 보면 이 식물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식물의 맛을 보면서 그 기가 상승을 하거나 펴로가나 어느 경락으로 흐르는가를 느낄 수 있다. 하나 이것조차도 전생 공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오랫동안 해왔던 지식이 나의 무의식 속에 축적이 되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질이 바로 한데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모에게서 자신이 기질을 잃어봤지만 그 부모를 택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전생 공부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야기다. 하루는 공학원에 내려서 걷는데 앞에 책을 3권 전시해놓고 선전하고 있다. 보니까 강병호 교수님의 3권의 책이다. 두께가 10cm도 넘는 자원생물 식물도감 3권을 책상에 놓고 선전하고 있었다. 책론도 보니까 기가 차진다. 자생식물에 대해서 싹이 올라올 때부터 자라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하는 과정을 모두 수록해놨는데 보통 대작이 아니었다. 그래서 강병호 교수님 찾아가서 인용했다. 시간을 아끼는 분이라서 처음에는 약간 대면에서 망설인 것 같았는데 이후 한의학에 관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내게 부탁했고 이후엔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다. 마침 무릎과 허리를 좀 앓고 계셔서 지팡이 짚고 다니셨는데 나와 주마다 한 번씩 식물 촬영해서 다니셨다. 내가 차를 몰아주니까 편하셔서 같이 다녔는데 처음에는 비염도 심하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불편해. 나는 당시 60대고 강 교수는 70대이고 벌써 무릎이 고장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나와 다니다가 음식을 가리게 되면서 지팡이도 던지고 무릎도 다 회복돼서 자유롭겠다. 그래서 한 1년을 다니다가 강 교수님 박재숙 선생님을 소개했다. 강 교수님 하루에 한 택식물에서 식물을 보고 계신데 할머니 한 분이 와서 강 교수한테 식물에 대해서 거꾸로 설명해 주시더랍니다. 강 교수님 분류학이 전공이시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 식물 분류학대가인 이창복 선생님과 이영로 선생님 두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한다. 일본인 나가이 다케노 선생은 경성제대에 있으면서 현재 서울대학 교죠. 경성대죠. 한국 식물 분류를 시작했고 나갈 선생님 태음이다. 그리고 그 학문은 정태현 선생이 연구를 했고 정태현 선생님 소양이다. 이후 이창복 선생과 이영로 선생이 다음 연배로 한국식물학 정립을 했다. 소양이라고 하냐? 약간 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까? 표정이. 이창복 선생은 서울대에서 활동하고 소우입니다. 그리고 이영로 선생은 이화여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태우입니다. 내가 한의과 대학에 된 1980년대 후반에 제자들과 오대산이고 설악산이고 다니면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당신 운전을 해오다가 휴게소에 보면 여러 여자 제자를 이끌고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영로 선생님을 봄 여름철에 아주 여러 번 마주쳤는데 항시 분류를 해서 사냐를 다녔다는 이야기다. 강 교수님 원래 농학을 독일에서 전공했다. 농사꾼 아들을 태어나서 고대 입학하고 독일로 유학 갔는데 거기서 잡초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셨는데 잡초는 미리 싹이 날 때부터 알아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이런 목적으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싹이 나는 것을 분류하라고 하다 시작했다. 그래서 식물의 모든 성장 과정을 필름에 담아서 이창복, 이영로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집 앞에서 기다렸다 오시면 다 들어가서 당신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분류를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강병호 선생님께서 식물학자는 박재수 선생님이 나타나서 식물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주에 나에게 내가 어제 한택에서 대단한 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와서 박 선생님과 강 교수님을 만나서 거의 매주 10년 이상 세월로 식물 공부를 하면서 다녔다. 강 교수님 보면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나와서 당신의 작업을 정리한다. 그리고 강 교수님 찍은 거의 80만 장 중에 30만 장의 사진을 정리할 때 대부분 박재숙 선생님께서 분류해서 착오로 수정할 수가 있었다. 박재숙 선생님은 거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90이 들어서 요즘은 가끔 활동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무릎 위에는 건강하시다. 박 선생님 60대에 시작을 해서 80대 강 교수를 만났는데 연배는 10살이 많으나 시작은 강 교수님보다 하지만 그 정밀하고 해박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그야말로 한국 식물의 분류 1인자라고 할 수 있다. 책상에 공부한 게 아니라 20년 세월 하루도 빠질 날이 없이 사냐를 다니면서 분류를 했다. 현장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자신의 학문적 호기심과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니는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 어느 하루는 박 선생님 댁에 간 길에 방에 들어갔는데 책을 펼쳐놓고 보시는데 서양식물 분류학 책이다. 빽빽이 영문으로 들어가던 식물학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제서야 박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단지 현장성만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최고로 정밀하게 분류를 하고 계셨다.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을 생일 즐기지 않고 손만면서 다닌 강 교수님이나 박 선생님의 현생이 거의 결코 현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필히 전생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들이었을 것이고 당시 해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에 와서 어느 시점이든 전생의 기억이 다시 무의식에 올라오면서 이 길을 가고 자신이 품었던 마음과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공부하는 일은 게으름에서 열매만 취하려고 해서는 학자가 될 수가 없다. 또한 대성할 수가 없다.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과 시간이 중요하다.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분류를 해야 한다. 특히 사상학을 공부하는 한의사들에게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길거리 걸으면서 보면 모든 사람의 체질이 분류의 대상이 된다. 책이 없다고 하지 말고
현장에서 걸음걸이, 말소리, 표정,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학문적인 기본이다. 사람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이라서 분류가 틀리면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나는 이 세월에도 길을 걸으면서 내 앞에 스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분류해본다. 혹시 내가 못 본 유형이 있으면 몇 정 유형을 더 가서라도 익힐 때까지 쳐다보면서 간혹 오해를 사긴 하지만 길에서도 어디에서도 마음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 다른데 신경 쓰면서 분류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학문을 성장시킬 수가 없다. 발품을 팔아야 학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K를 시험한 것은 아마도 1987년, 88년도 정도쯤일 것이다. 나의 제자 편선생과 권기태 선생이 안암동에 사무실 하나 얻어서 공부할 때인데 K를 실험하기 위해서 소변을 봐서 약간 희석을 시키고 여기다가 K잎을 담궈봤다. 그랬더니 태음인 소변에서 K잎이 가장 오래도록 시들지 않고 버티고 양인들 소변에서는 바로 죽어버렸다. 이런 하나 사실만 가지고 다 설명되는 거지만 체질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그 에너지는 서로 반대편과 상응하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시 한번 그림 정리를 하면 이렇다. 현통양봉은 이제 단일 벌통 구축에 200에서 500불이 소용인데 허니부시는 묘목당 5에서 20불이 소용되고 유지보수할 때는 이제 방호복, 진드기, 지속적인 사료 공급이 필요한데 척박한 토양, 자생 장비가 불필요하다. 군집 붕괴 현상에서 이제 기후변화에서 꿀벌이 죽어가지만 산불에서 부활할 만큼 강인한 생명력이 있고 무카페인, 항산화 단맛을 제공한다. 제 속에서 부활하는 생명. 이걸 한번 발령인수 한의원 가서 읽어보세요. 망지페린과 피니톨, 히스페리딘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 새순 채취 금지. 두꺼운 밑돈 보호하고 건강이 나쁜 식물은 이제 수확 제외하고 최소 15cm 남기고 적절한 색상을 제출한다. 글로벌 꿀 시장은 100억 달러인데 허니부시 시장은 1000만 달러다. 파쇄, 클러시라고 산화 발효, 옥시데이션하고 건조 및 추출, 드라이 앤 브루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